어머니랑 남편이랑 통화하는 걸 듣고 있으면 기가 찰 때가 많았습니다. 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저희 어머니는 뻔뻔한 분이셨어요. 며느리 도리를 바라는 건 물론이고 결혼했으니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편이 착하다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였고요. 남편은 자기가 부모에게 받은 게 없다고 해서 똑같이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내 부모니 할 도리는 해야 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기대나 바라는 거 일절 없었던 반면 시어머니는 때가 되면 요구하시는 것들이 참 대단했습니다. 생일이나 명절이요? 당연히 용돈이나 선물은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어버이날에는 뭘 그리 효도를 받고 싶은 건지 한 달 전부터 당신이 원하는 바를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셨습니다. 이번에 내 친구들은 자식들이 해외여행 보내준다더라. 나도 이제는 그런 효도 좀 받아볼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 한 달이나 남았으니 니들이 알아서 예약해 줄 거라 믿어도 되지? 나는 일본 여행이 꼭 가보고 싶구나. 네? 일본 여행이요? 어버이날에는 그냥 가족끼리 식사나 하려 했는데 갑자기 여행이라뇨. 저희 요즘 집 때문에 돈 모으느라 빠듯한 거 아시면서 그러세요. 남편이 애둘러 거절했지만 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대놓고 바라는 마음을 표출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해서 저도 실시간으로 들었는데요. 모자간 대화를 듣는데 뭐랄까요? 저런 엄마도 엄마라고 어버이날에 바라는 게 있네? 그냥 그 생각이 팍 들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어머니니까 기념일 챙기고 생신 챙기고 할 도리는 다 했는데 그런 대화를 들을 때는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그 일뿐만 아니라 실망할 일이 이래저래 많았어요. 아이 낳고서 손주들 예쁘다고 말만 하지 뭐 하나 돈을 쓰는 거 안 하시는 분이라 서운한 것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살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다 싶으면 제 할 말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안 그래도 눈엣 가시 같은 며느리가 더 싫으셨을 겁니다. 물론 사이가 더 안 좋아진 계기가 있긴 했습니다. 결혼 7년 차에 우리 부부가 처음 내 집 마련을 앞두고 있었을 때 일이었는데요. 그동안 맞벌이하면서 힘들게 번 목돈으로 대출을 끼긴 했지만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시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동생도 그렇고 다들 알아서 자기 모은 돈으로 결혼 준비했는데 어머니가 난데없이 우리 부부를 부르시더니만 황당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기훈이 결혼하는데 내가 해주는 게 없어서 마음에 영 걸려. 니들은 새로 들어가는 아파트 대출받을 거라 그랬지? 내가 알아보니까 분양받을 때보다 많이 올랐다며? 최대한 풀로 대출받으면 자녀 대금 치르고도 남겠던데 혹시 한 5천만 원 정도는 기훈이 장가가는데 보태주는 게 어떻겠니? 이건 뭐 우리에게 도와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수준도 아니고 거의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웃긴 건 그 순간 남편이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기 동생 결혼하는데 아주 돈 많은 사람 아니고서야 몇 천만 원 보태주는 경우가 흔한가요? 그건 오히려 여력이 된다면 부모가 해줘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남편이 대답하기도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겠어요. 저희도 집값 절반을 대출받는 마당에 빚내서 도련님을 보태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데 무리해가면서 지원해드리긴 어려워요. 어차피 대출 이자 내는데 5천만 원 더 대출한다고 이자를 얼마나 더 낸다 그러니? 이왕에 빚내는 김에 최대한 당겨서 쓰는 게 현명한 거야. 집 담보는 그러라고 잡히는 거다. 네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제가 모르긴요. 대출금 어머니가 갚아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결혼 7년 만에 그것도 빚내가면서 저희 집 마련하는 거예요. 보태주시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대출을 더해서 도련님 장가가는 비용 대라는 건 아니다 싶어요. 이건 저희 부부 능력 밖이에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어머니가 도끼 눈을 뜨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누가 들으면은 네가 우리 아들보다 돈을 더 버는 줄로 알겠구나. 내 아들이 너보다 벌어도 더 버는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내 아들이 버는 돈으로 집도 사는 거고 대출을 받아도 내 아들이 갚는 거지. 네가 우리 아들 대변인이냐? 우리 영훈이는 아무 말 없는데 왜 네가 대답을 대신하는 거야? 그때 일이 커질 것 같자 남편이 어머니를 말리면서 제 편을 들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거기서 남편이 고민하는 신용을 했다면 이혼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머니, 그건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지금도 무리해가면서 집 마련하는 건데 5천만 원이라니요. 저 그 정도까지 감당 못해요. 이 사람하고 맞벌이 하는 거라 그나마 집도 사는 거라고요. 그만하세요. 기훈이 결혼할 때는 우리 형편껏 보탤 거니까 오늘 이 얘기는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뭐야? 너도 네 마누라 역성 드는 거니? 이날 이때까지 너 낳아주고 키워준 거는 아주 다 잊어버린 모양이구나. 장남인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어쨌든 그 일로 저와 어머니 사이는 더 멀어졌고 남편도 제가 정신 차리라는 말을 듣더니 어머니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 생활 10년 넘어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아도 다 감내한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남편과 이혼한다는 건 저에게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남편은 저나 아이들에게는 정말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저와 어머니가 부딪힐 때는 거의 제 편에서 입장을 대변했고 어머니가 선 넘는다 싶으면 다 남편이 중간에서 커트해줬어요. 신혼 때는 남편도 살짝 우왕좌왕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세월 가고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서 남편도 점점 변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결혼 초 저에게 했던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은 하나하나 제 선에서 알아서 거르게 된 것도 어머니를 대하는 내공이 점점 쌓이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에게 막말하거나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시는 건 그래도 맞받아 쳐가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같이 사는 건 아니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당신 뜻대로 고분고분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거 알게 되면서 아들에 대한 집착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특히 시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더 그랬어요. 동서와 시어머니가 저 모르는 일로 틀어져 왕래를 하지 않게 되고부터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정이 있다기보다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커 보였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서 아들 생각만 하는 건지 하루에 몇 번이고 전화를 하시는 건 기본에 휴일에도 무조건 시대개우라며 들들 볶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 어머니 요구를 들어드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그 즈음에 저희 친정엄마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큰애 9살 되던 해에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아주 초기는 아니었지만 수술하고 항암하면서 잘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게 참 호락호락한 병이 아니더라고요. 2년도 안 돼 재발했을 때는 이미 몸 여기저기에 전이가 된 상태였고 항암하면서 전이를 막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댁은 가까이 살았지만 친정은 1시간이 넘는 거리였고 제가 애들 케어하면서 자주 왕래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갑작스레 통증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빈번해지면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가는 빈도도 잦아졌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동생이 번갈아 엄마를 케어해야 했고요. 남편이 힘들어하는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장모님이 병원 갈 일이 자주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우리 집에서 모시는 게 어때? 그럼 당신도 마음 편하지 않겠어? 장모님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상태 안 좋아지면 큰일이잖아. 처남이 같이 사는 것도 아니니 장모님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네. 근데 엄마는 딸네 집에 와서 산다는 게 영 불편하신가 봐. 안 그래도 내가 항암하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모시려고 했는데 자꾸 거절하시더라고. 근데 갑자기 상태 안 좋아지시는 게 빈도가 잦아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긴 해. 장모님은 사위인 나 때문에 그러시는 거야. 내가 그걸 모르겠어?
당신이 장모님께 말씀드릴 때 내가 같이 살자고 한 거라고 강력하게 얘기해봐. 그럼 장모님도 수락하실 거야. 병원에서 장모님 지금 여명이 얼마 정도 남은 건지도 장담 못한다며. 당연히 우리가 집에 같이 모시는 게 맞지. 그럼 처남도 드나들기 편할 거야. 엄마 잘 설득해볼게. 내 입장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근데 나는 당신 어머니가 걱정이다. 우리 엄마 모신다는 거 알면 당연히 싫어하실 텐데 어쩌지? 그건 걱정 마. 일단 장모님이 오케이 하시면 같이 가서 말씀만 드리면 되는 거지. 분명한 건 이건 우리 엄마 허락받을 일은 아니야. 우리 어머니한테는 지금 상황을 알려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남편은 담백하게 본인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엄마를 설득해서 모시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걱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친정엄마가 와 계시는 걸 알게 될 경우 싫어하실 게 뻔하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어머니에게 우리 친정엄마 몸 상태를 알려드리고 당분간 같이 지내는 걸 미리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친정엄마에게 말씀드렸더니 정말 남편 말이 맞더라고요. 아들도 있는 사람이 어찌 사위 불편하게 딸네 집에 가 있겠냐며 거절하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대로 얘기하니까 결국은 엄마도 허락하시더라고요. 슬픈 일이지만 그때는 엄마 주변 정리를 슬슬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 후 시어머니 댁에 식사하러 간 김에 남편이 친정엄마 상태를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니와 친정엄마는 나이 차이도 서너 살로 동년배십니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니 며느리인 제가 이쁘진 않더라도 적어도 엄마가 아픈 걸 이해는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완전히 우리 부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노발대발하시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고함부터 지르셨습니다.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장모님을 집에 모셔? 이게 지금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아들이 있는 나도 감히 같이 살자는 말을 안 하는데 뭐? 장모님을 모셔? 어머니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뒷목까지 움켜쥐고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이 애미야, 네가 말 좀 해봐라. 친정엄마가 아프면 얼마나 아프다고 나이 1년도 안 돼서 벌써 자식 신세 지려고 하는 거냐? 요즘 마음이 평이니?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너도 나도 다 암 환자야. 막말로 내일 당장 죽을 날 받아놓은 것도 아니면서 왜 니들하고 같이 산다는 건데? 어머니가 싫어하실 거라 예상을 했지만 이런 강렬한 반응이 있을 거라고는 저도 미처 짐작을 못했던지라 당황했습니다. 언성을 높이는 어머니에게 남편도 단호하게 말했고요. 어머니 허락받자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장모님 상태 많이 안 좋으세요. 혼자 있다가 무슨 일 나면 큰일이잖아요. 제가 괜찮다는데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은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 결혼할 때 장모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싫어하실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펄쩍 뛰실 줄은 몰랐네요. 죄송하지만 이미 애들 아빠하고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에요. 어머니도 알고 계셔야 할 일이라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요. 더는 모진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부탁드릴게요. 저희 엄마 살라 얼마 안 남으신 거 맞아요. 여명이 얼마 남아있는지도 모르는데 자식들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부탁인데 제발 더는 제가 어머니에게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의 간곡한 부탁에도 어머니는 씩씩거리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 아들이 남의 집 대리쌈이 노릇하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절대 못 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남편은 어머니에게 차갑게 우리 뜻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이러셨다는 거 장모님이 아시면 엄청 서운하시겠네요. 정리되는 대로 장모님 모시고 올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니가 싫어하시는 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하려 했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다독거리며 당분간은 장모님 케어하는 것만 집중하자고 했고요. 그날 이후 급하게 엄마 집을 정리하고
엄마를 집으로 모실 준비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아이들은 어차피 같은 방을 쓰고 있어서 공포방으로 쓰던 방을 엄마 지내시기 편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참 무수히도 전화를 하셔서는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안 들어도 뻔히 알고 있었던 저는 못 들은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어머니 상대하는 걸 점점 힘들어 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아무리 말을 해도 어머니가 막무가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막상 장모님이 집에 오시면 함부로 막말은 못하실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드디어 친정엄마를 집으로 모시는 날이 왔는데요. 그날은 마침 엄마가 병원에 가는 날이기도 해서 남편과 같이 동행했습니다. 이미 엄마 집은 그동안 틈날 때마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였고요. 병원이 집에서 가깝다는 것도 참 다행이었어요. 엄마도 그날따라 피곤해 보이셔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 쉬시게 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에 들어가려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몇 번을 눌렀는데도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싶어 어쩔 수 없이 열쇠 수리공을 부르려는데 그때 집안에서 버럭하고 소리를 지르는 게 들리는 겁니다. 그 순간 저나 남편이나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사람 목소리가 바로 어머니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꼴은 못 보겠다 싶어서 왔다. 내가 하다 아들이 장모 병시종하는 걸 봐야 하는 거냐? 절대 그건 안 될 말이지. 집에 들어올 생각 말고 애매 너는 친정엄마 데리고 요양원으로 가. 하겠다고 대답해야 문 열어줄 테니 그리 알아. 남편은 혼비백산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일단 이 문부터 여세요. 지금 우리 장모님 몸도 안 좋으시다고요. 대체 집에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내 손주한테 물어서 알았지.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니. 암튼 나는 네 장모 절대 네가 모시는 꼴 못 봐. 어머니, 알았으니까 일단 문부터 열어보세요. 네? 일단 얼굴 보면서 얘기하시자고요. 집사람이랑 장모님 옆에서 제가 뭐가 돼요? 얼른 문 여세요. 제가 기분 나쁘고 황당한 것도 그렇지만 친정엄마는 얼굴이 거의 잿빛으로 변하셨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남편이 뛰어들어가더니 시어머니를 문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안 보고 살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저희 엄마 오시는 날 왜 이런 짓을 하시냐고요? 어머니는 나중에 아플 일 없으실 것 같으세요? 그때 저도 똑같이 어머니 거부하면 기분 어떨 것 같으신데요? 이렇게 우리 집까지 마음대로 들어오셔서 문까지 안 열어주실 일이냐고요? 어머니, 일단 오늘은 돌아가세요. 저희 엄마 지금 쉬셔야 해서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나는 이 나이 때까지 큰 병 한 번 걸린 적 없고 몸에 칼 한 번 댄 적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 아플 일 없으니 걱정 말어라. 그러니까 참말 말고 네 친정엄마 모시고 요양원으로 가. 본인은 아플 일이 없을 거라며 눈에 핏대를 세우시는 거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니는 호락호락하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이 상황에 충격을 받고 거의 저에게 기대어 서 계셨는데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돈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왜 남의 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돈이 내일 죽는다고 해도 그건 사돈이 감내할 일이죠. 우리 아들이 왜 병시주까지 들게 하시나요? 반대로 내가 아파서 아들네 집에 온다고 칩시다. 그럼 사돈은 딸 고생하는 거 당연히 싫겠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돈이 이런 말 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저는 애들만만 듣고 이런 상황은 생각을 못했네요. 일단 오늘은 제가 힘드니 좀 돌아가시고요. 천천히 제가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엄마, 생각은 무슨 생각? 이게 우리 어머니 허락받을 일이에요? 괜찮으니까 얼른 들어가요. 저는 엄마를 일단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엄마 등에 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돈, 내가 말한 거 잊지 마세요. 내 아들 귀한 아들입니다. 며느리 엄마 수발하는 거 절대 못 봐요. 잘 생각하세요. 남편은 입을 가만히 두지 않은 어머니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 정도로 수준이 낮은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우리 어머니 말은 신경 쓰지 마요. 원래 말을 막 하시는 분이야. 이건 시어머니가 간섭할 일 아니니까 마음에 두지 마세요. 하지만 엄마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시기만 하셨습니다. 아마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면 더 제가 힘들 거라는 걸 아셨는지 다시 가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집에 데려다 드리고 잠시 후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시어머니에게 우리 집에 발걸음도 하지 말라며 단단히 일러놓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지만 저는 그 일로 시어머니에게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어머니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고 가족 단톡방은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시어머니와 왕래하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가 한 짓을 같이 봤던 터라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 편하게 모시려고 간병 휴직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도 못한 채 엄마는 석 달을 못 채우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다시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가족들 품 안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치르고 정리하느라 한동안 정신없이 지내면서도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시어머니가 정말 밉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바쁘셨는지 엄마 장례식 때 부의금만 보내시고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이랑 신랑이 하는 걸 들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정말 미안해 하더라고요. 장례식 이후 저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못되게 굴던 게 불쑥불쑥 떠오르면서 속에서 오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예 시댁일에는 발걸음 안 하고 다 끊어버리기로 그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한 건 세월 가면서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우리 친정엄마에게 못되게 군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남편에게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시댁과 절연하니 그나마 속은 편했습니다. 저도 애들 케어하느라 휴직을 좀 더 연장했고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한 달에 한두 번 자기 엄마를 들여다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흐른 어느 날 남편이 난데없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 말이야.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게 좀 심해지시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어머니만큼 또렷하게 할 말 다 하는 분이 세상에 어딨다고 그래? 그게 실은 작년부터 가끔 느낀 건데 어머니가 자꾸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더라고. 오래된 일은 기억을 잘하는데 조금 전 일은 자꾸 까먹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요 근래 집에 못 들어가서 경비실에서 전화가 온 적도 있고 옷에다 용변을 보신 적도 있거든. 어머니가 요실금이라고 하시면서 배변 팬티를 입겠다고 하시긴 했는데 내가 아무래도 느낌이 좀 이상해. 남편 말을 듣는데 뭔가 이해감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느낀 게 예전부터 어머니가 깜빡깜빡 하시는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시곤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잔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혹시 당신 어머니 치매 아니니? 왜 나이도 나이고 당신 외할머니도 치매셨다며. 유전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확실하게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으시게 해봐. 치매? 정말 이게 치매일까? 나도 설마 하긴 했는데 당신 말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알았어. 내가 다음 달에는 병원 한번 모시고 가야겠다. 그런데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전에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그 대화를 나눈 지 2주가 채 지나지도 않았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시동생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전화를 끊더니 급하게 어머니 댁에 가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심호일에는 신경을 끊으려 했는데 막상 무슨 일이 났나 보다 싶어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남편이 혼자 가려고 하는 거 붙잡고 같이 집을 나선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 집으로 급히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시모 집에 도착했더니 도련님이 문 밖에서 마른 세수를 하며 서 있더라고요. 영수, 어머니 방에 계시는데 도저히 나 혼자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요. 일단 들어가 보세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시동생은 혼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나도 단단히 났구나 싶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일단 집으로 뛰어들어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저는 코부터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방문을 벌컥 열었더니 그야말로 말로만 들었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머니는 본인이 입고 있던 기저귀를 풀어 헤치고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벽과 바닥에는 어머니 기저귀에 붙어있던 배변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잔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벽에 똥칠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고개를 돌리고 말았는데요. 남편은 저더러 나가서 시동생을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그냥 나가 있어. 여기는 내가 수습할게. 이따가 어머니 시키는 것만 좀 도와주라. 여보, 정말 미안한데 당신이 우리 어머니 안 좋아하는 건 알지만 오늘 하루만 부탁 좀 할게. 그런 상황에서 차마 남편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저질러 놓은 것을 수습하고 시동생과 다 같이 의논을 했는데요. 그제야 안 거지만 제가 어머니와 연락을 끊은 1년 동안 어머니의 치매는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인 듯 했습니다. 만약 초기가 아니라면 치매 환자를 집에서 가족들이 모신다는 건 어려운 게 현실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였고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제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치매 환자는 가족들이 돌보는 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도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들 직장 생활하는데 어머니 식사 챙기는 것도 어려울 거고요. 오늘 같은 일 없으려면 어머니 혼자 있게 놔두면 안 되는 거니 차라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요양원으로 모시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죄송한데 도련님, 저는 어머니 못 모셔요. 제가 왜 그런지 우리 애들 아빠한테 들으신 걸로 알아요. 아닙니다, 형수. 그 일과는 별개로 사실 치매 환자는 집에서 못 모신다고 들었어요. 최대한 가족들 모두가 마음 편한 방법을 찾아봐야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남편과 시동생 얼굴은 착잡해 보였습니다. 모두의 우려대로 어머니 상태는 중증 치매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과 달리 진행이 빠르다며 약을 먹기 시작해도 진행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과 시동생은 고심 끝에 시어머니를 치매 전문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남편이 도와달라는 건 도와줬습니다. 짐도 정리해드리고 여자로서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저는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절대 아플 일 없다더니 결국은 못되게 굴던 죄를 받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노인들이 치매만큼은 걸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죠? 이런 생각하면 저더러 못됐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인광보나 작업자득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합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시고요. 지난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 면회도 어려워 남편이 자주 찾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남편이랑 시동생이 번갈아 가며 한 달에 몇 번 가긴 하는데 사진 보니 많이 늙긴 하셨더라고요. 예전에 카랑카랑하게 소리 지르던 모습은 아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며느리로서 장례도 치러드리고 마지막 도리만 하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오히려 참 안 됐어요. 저야 시모니까 안 보고 살아도 그만이지만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응어리가 많은데 결국 마지막까지 어머니에게 자식 노릇을 해야 하니 속이 말이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남편 옆에서 할 도리는 같이 할 생각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생각보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든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면 그 입장 모르는 거잖아요. 들으시면서 다소 불편하셨더라도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소중한 조언도 달게 듣겠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따뜻한 조언을 기대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모두 가정이 평안하신가요? 사연을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분명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지금 사연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저와 같은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의 얘기가 큰 도움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혼 4년 만에 이혼한 이혼녀이고 혼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는 연애도 오래 했고 서로 좋아했던 시절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결혼 생활 하는 동안 이혼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감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하던 일도 그만두고 말 그대로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았고 남편 내조만 했던 저입니다. 사회생활을 안 하다 보니 제가 아는 세상이 굉장히 좁았죠. 딸과 다니는 문화센터 엄마들과의 모임, 가끔 만나는 대학 동기들, 인터넷 맘카페 등이 제가 속한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산 사람입니다. 간혹 엄마 모임에 나가보면 누구네 집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더라 혹은 이혼이나 별거 했다는 말을 들을 때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가십거리를 얘기하는 엄마들 보면 정말 남의 일이라고 신나서 떠드는 경우도 봤는데요. 누군가에게 닥친 불행한 일에 대해 신이 나서 혹은 내 일이 아닌 듯 이야기하지만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걸 과연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처럼 부족한 거 없이 살림만 하고 산 사람도 그런 가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알고 나서는 절대로 남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시답잖은 주부 모임 같은 것도 더 이상은 하지 않고 살아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참 묘한 것 같아요. 악연으로 맺어져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던 인간도 언젠가는 업장 해소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마주치게 되는 일이 있더군요.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혼하고 나서 1년이 되어갈 때쯤의 일인데요. 오래간만에 2살 위 친언니와 저녁을 먹기 위해 유명하다는 일식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프라이빗한 테이블은 아니었는데 거기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인간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웃으며 들어간 식당에서 들어가자마자 정색하는 거 보고 언니가 의아한 듯 제게 묻더라고요. 너 왜 그래? 자리 안 앉을 거야? 저 끝에 자리 있잖아. 얼른 가서 앉아. 언니, 여기서 꼭 먹어야 하나? 내가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서 말이야. 아직 우리 쪽 안 본 것 같으니까 그냥 나가자, 언니. 뭐, 대체 누군데 그래? 네가 피할 정도면 정말 싫은 사람인가 봐? 제가 바로 주희 아빠랑 바람 피운 년이잖아. 지금 창가 2번째 자리에서 밥 먹고 있는 저 여자 말이야. 같은 동네 살아도 한 번을 안 마주치더니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 일진 한번 더럽네. 야, 그렇다면 네가 피할 이유가 있니? 당당하게 저 옆자리 가서 앉아야지. 됐어 언니.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그냥 가자. 가만히 있어봐. 근데 말이야, 저 여자랑 같이 밥 먹는 남자 말이야. 가만 보니 뭔가 분위기가 좀 껄쩍지근하다? 딱 보니까 저 여자 지금 남자 꼬시는 태도인데? 우리 나가지 말고 우리 전혀 모르게 구석자리에 앉아서 뭔짓거리 하는지 좀 지켜보자. 언니는 그 순간에 동생을 이혼시킨 상간녀에 대한 복수심이 발동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솔직히 말해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상처가 아물어가나 했는데 내 가정을 망친 그 여자 얼굴을 보니 어제 일처럼 악몽 같았던 지난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하지만 언니 말대로 내 가정을 파탄낸 그 여자가 같이 밥 먹고 있는 사람이 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라는 걸 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키지 않아도 그 여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고 뭔 짓거리를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요. 그때의 선택이 저의 울분을 해소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식당을 나가는 상간녀의 뒤까지 밟다가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뒷이야기는 잠시 미뤄두겠습니다. 상간녀 뒤 밟은 이야기를 더 풀기 전에 제가 어떻게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이혼 후 식당에서 본 그 여자는 전 남편과 바람을 아주 지독하게 피웠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본처인 저와 자식까지 버리고 새 출발하겠다는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 내내 그런 가면을 쓰고 있는 걸 전혀 몰랐지만요. 전 남편은 개인 병원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구체적인 과는 말하지 않을게요. 맞아요. 능력 있고 돈 잘 벌고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와이프인 저 역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였고요. 하지만 제가 잘 사는 친정 덕에 의사 남편을 얻은 건 아닙니다. 저도 남편과 같은 대학 의료학과 출신이에요. 메이저 대학이고 저도 부족한 거 없이 자란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다니던 직장도 관두었고 남편이 힘든 수련의 시절을 보내는 동안 제가 뒷바라지 다 했습니다. 정문이 마치고 병원 개원할 때 시댁에서 보태준 형편이 안 된다 해서 친정에서 2억이 넘는 돈 도와주셨어요. 무리해서 대출 풀로 당길 때 제가 집까지 담보대출 하라고 동의해줬고요. 물론 병원이 잘 된 덕에 금방 갚았지만 학생 시절부터 아무 기반도 없었던 사람 제가 서포트해준 건 전 남편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혼할 때 제가 요구하는 거 순순히 들어준 거겠죠. 남편이 제가 이혼하면서 미친년처럼 놔둘 때 뭐라 그랬냐면요. 소송이든 뭐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집 달라면 줄 거고 돈을 달라면 줄게. 대신 나 망신살 뻗치게만 하지 말아주라. 이렇게 부탁할게. 내가 인터넷에 올려버리면 당신 매출 반에 반토막 나게 할 수도 있어. 물론 그래봤자 당신은 금방 회복하겠지만 얼마든지 당신 망하게 할 수 있지만 참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당신한테 중요한 사람이니? 네 마누라랑 자식까지 내팽개칠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가 10년 생활 같이 한 거 이런 식으로 헌신증 되는 거 나는 보상 받아야겠어. 그래 내가 다 해준다잖아. 암튼 그것만 약속해주면 내가 뭐든 할 테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여러분, 유책 배우자가 잘못을 싹싹 비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빨리 이혼해달라고 나오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아시나요? 필사적으로 자신들의 더러운 분류를 사랑으로 포장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일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부러운 가정을 꾸리고 살았던 저입니다. 의사 남편에 부자 친정에 저는 아이랑 살림만 했으니까요. 남편 성격은 조용하고 소탈하고 참 좋은 성격이에요. 적어도 제가 아는 남편은 그랬습니다. 원래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남자들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능력은 좋아도 남편 친구들을 보면 여자 밝히고 건방지고 그런 질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이 봤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도 이 사람은 제가 학생 때부터 알았던 사람이고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는 거 못 봤기에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주위 사람들도 다들 시집 잘 갔다는 말 많이들 했습니다. 그저 저는 외모 가꾸고 예쁘게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의사가 고된 직업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개원하고 나서는 시간적으로 일반 직장인들처럼 생활에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당연히 페이닥터 할 때보다 수입도 많고요. 병원만 잘 되면 억소리 나는 빚도 금방 갚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깨진 건 남편이 개원하고 나서 딱 2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은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일정한 편이었어요. 주말에는 쉬거나 골프를 하거나 생활이 규칙적인 편이었고요. 술도 잘 마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면 행선지와 귀가 시간을 늘 얘기하는 편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뭐랄까요?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처럼 생활하더라고요. 집에 오면 핸드폰만 붙들고 있고 혼자 희죽거리며 웃는다거나 갑자기 안 뿌리던 향수도 뿌리고 다니고요. 안 하던 짓을 하면 여자들은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남편에게 농담 반 진담만으로 물어본 적도 있어요. 당신 요즘 정신이 딴 데 팔리는 것 같다? 병원에서 환자 보는 사람이 웬 향수? 가운 입으면 보이지도 않을 텐데 옷을 뭐 그렇게 신경을 써? 아, 내가 말 안 했나? 오늘 진료 끝나고 나 약속했어. 당신은 모르는 모임이긴 한데 오래간만에 모임이라 좀 늦을 것 같으니까 당신은 먼저 자. 뭐? 무슨 모임인데? 당신 지인 중에 내가 모르는 모임이 있다고? 저는 뭔가 석연찮은 느낌에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만 좀 물어봐. 내가 밖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당신한테 다 얘기해야 하는 거야? 다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는 거니까 사람 취조하듯이 묻지 마. 이렇게 나오니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말수 적은 남편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한 번 이상한 생각이 들면 자꾸 신경을 쓰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날 이후 남편에게는 모른 척했지만 관심을 가지고 남편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집에 있는 동안에는 핸드폰을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것도 그랬고, 유독 주말을 껴서 학회나 세미나를 가는 일이 잦아진 것도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종종 제주도 같은 데서 학회를 하면 저랑 아이도 같이 데리고 가곤 했는데요. 제가 같이 가자고 한번 말을 했다가 대차게 퇴짜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대와 30대 절반을 치열하게 살다가 개건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았던 남편이 이제야 숨통 돌리고 여유를 찾는 거라 생각했지 여자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는 여자도 아니고 사생활을 캐고 다닐 정도로 에너지가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이 외도하는 건 제가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만 상간녀가 제 발로 저 찾아와서 남편을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도 또 열이 받네요. 기억을 떠올리는 것조차 분합니다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그날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도 잘 받는 편입니다. 굳이 안 받을 이유도 없었고 필요 없는 전화면 끊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날도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운동하러 가려던 참이었는데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평소와 다름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여보세요를 몇 번을 말해도 아무 말 없이 끊더라고요. 잘못 걸린 전화인가 했죠. 그런데 몇 분 후 똑같은 번호로 또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일로 전화를 했냐는 말에 웬 앳된 목소리의 여자애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정호 씨 와이프 맞죠?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서 지금 집 앞에 왔는데요. 시간 되면 잠깐 저 좀 보시죠. 낯선 여자 입에서 내 남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한다는데 저는 여자치고는 참 둔감했나 봐요. 모르는 여자 입에서 남편 이름이 나오고 나서야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가 이정호 씨 와이프 맞는데 누구시죠? 그쪽에 누군지 알고 제가 만나요? 용건이 있으면 전화를 하세요. 글쎄요. 전화로 할 말은 아닌데 굳이 그러고 싶다면 어쩔 수 없죠. 저 말 돌려 하는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이정호 씨랑 저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남편 나한테 줘야겠어요. 내 남편을 자기한테 달라는 개소리를 듣고 잠시 정신이 멍해지더군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남편 이름을 말하며 자기한테 달라는 걸로 보아 분명 남편과 부적절하게 만나고 있는 여자가 세컨드로 살기 싫어 커밍아웃 하는 걸로 짐작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던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거였죠.
믿기 힘들었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당당하게 전화해 내 남편을 달라는 뻔뻔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띵한 머리를 부여잡고 확인하려고 되물었습니다. 지금 이정호라는 사람을 달라는 게 맞아요? 내 남편 이정호요? 대체 그쪽이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좋아요. 내가 지금 당장 나갈 테니까 우리 만나죠? 그 여자는 어찌 알고 온 건지 아파트 단지까지 이미 찾아왔더라고요. 아주 단단히 각오를 하고 왔다는 걸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확인 전화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허겁지겁 옷을 입고 그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나갔는데요. 26이나 되었을까. 아주 어려 보이는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저였는데 그 전화 한 통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기분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대담하게도 본인 신분이 드러나는 유니폼을 입고 당당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제가 일 안 하는 주부라는 걸 미리 알고 그랬던 거겠죠. 본인이 저보다 더 능력 있고 잘났다는 자기 과시를 하려고요. 그 여자는 말하면 다 아는 항공사의 승무원이었습니다. 이미 차마 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확인해야 했습니다. 네가 내 남편하고 만나고 있다 뭐 이거니? 그럼 조용히 숨어서 만나고 내 남편 단물이나 빨 것이지. 건방지게 와이프인 나를 찾아와? 너 이러는 거 내 남편이 알고는 있니? 그 사람이 알고 있으면 내가 여기 올 수 있었겠어요? 와이프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나 꼬실 땐 언제고 계속 이혼을 안 하잖아요. 우리 1년이나 넘게 만났는데. 더는 내가 더 못 참아요. 우리 집에서도 의사상의 본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인사도 못 가고 있다고요. 너 지금 어디서 그딴 요구를 당당히 하는 거야? 내가 너 머리채 잡아서 당장 남편 앞에 안 데려가는 걸 고맙게 생각해. 차라리 머리채 한번 잡혀줄 테니까 이혼해 줄래요? 안 그럼 나도 당신 남편이 혼인빙자해서 나 데리고 논 거 병원 게시판에 까발려 놓을 줄 알아요.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인 거 알아둬요. 오늘 내가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요. 나 오래 못 기다리니까 남편하고 빨리 이혼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거예요. 그 사람 당신하고 사는 거 의리 때문이래요. 애 잘 키우고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준 거 고마워서 사는 거지. 여자로서 흥미 잃은 지 오래라던데요? 자존심도 안 상해요? 그런 남자랑 사는 거? 저는 최대한 참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뚫린 입이라고 여자로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생전 큰 소리 내며 싸움 한번 해본 적 없는 저였지만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년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소리를 지르고 힘으로 맞섰지만 키도 힘도 제가 우위였어요. 뭐? 인연이 감히 어딜 찾아와서 누굴 내놓으래? 내가 남편 주기 싫어서 이런다고 착각하지 마. 이런 사실 알았으니까 당연히 남편 놈하고 끝이지만 너도 참 웃긴다. 남이 씻던 껌 뱉으면 그거 다시 주워서 씻고 싶은 생각이 드니? 머리채를 한 움큼 뽑아놨어야 했는데 몸싸움하는 우리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겨우 떼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년이 울면서 어디론가 도망치듯 뛰어가는 겁니다. 저는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상간녀가 직접 찾아와 남편 내놓으라고 한마당에 증거고 뭐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퇴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미 상간녀가 그 천박한 입으로 남편에게 말을 한 듯 했습니다. 집에 온 남편은 저를 보고 음질하면 놀라더라고요. 저는 그날 많이 싸울 것 같아서 10분 거리 친정에 아이 맡기고 온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아마 모든 상황이 발각됐으니 본인도 체념하겠다는 그런 의미였겠죠. 당신 오늘 무슨 일 있었다며? 얘기 들었어. 내가 일단 사과부터 할게. 정말 미안하다. 미안?
나한테 미안해? 새파랗게 어린 여자애 데리고 놀 때 미안하다는 생각했니? 감히 나한테 찾아와서 이혼하라는 요구를 하게 만들어? 대체 그녀는 언제부터 만난 거야?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얘기를 들어보니 처음 개혼했을 때부터 다니던 병원 환자라고 하더군요. 내 남편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남자들은 다 똑같나 봅니다. 어리고 예쁜 여자가 대놓고 달려들면 마다할 남자는 아마 세상에 없는가 봐요. 목속 같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넘어간 걸 보면요. 너한테는 할 말이 없다. 나도 고민 많이 했어. 정리하려고도 했고. 근데 내가 사랑을 몰랐나 봐. 여보,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근데 우리 그냥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도저히 정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저는 남편이 그 여자를 정리하겠다고 싹싹 빌어도 이혼할 생각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괴로웠다며 이혼해달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동안 사랑을 몰랐고 그녀를 만나 진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개소리를 갖다 붙이면서요.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순 없지. 힘들 때 내가 당신한테 어쨌는데 이래? 결혼할 때, 개헌할 때 당신 쥐뿔도 없는 거 내가 다 지원해줬더니 이제 돈 좀 보니까 여자가 보이니? 뭐? 사랑? 그래, 좋아. 어디 한번 그 죽을 놈의 사랑 실컷 해봐. 대신 내가 곱게 이혼해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 당신은 오늘부터 아주 지옥을 맛보게 될 거니까. 저는 남편을 일단 집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런 짓거리를 하고 온 남자랑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곳조차 싫었습니다. 남편은 짐가방에 대충 옷과 소지품을 챙기더니 나가기 전에 우물쭈물하며 이러더군요. 그래도 지우 얼굴을 한번 보고 가고 싶은데 우리 지우는 당신이 키울 거지? 이 와중에 딸 생각이 나니? 새파랗게 어린 년하고 만나는 동안 우리 지우는 눈에 안 밟히던? 당신 나랑 지우한테 한 짓 언젠가는 그대로 돌려받을 거야. 당장 나가! 그렇게 남편을 내쫓고 양가 부모님에게 이혼하겠다고 다 알렸습니다. 난리가 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친정엄마는 머리 싸매고 들어누우셨고 아빠도 며칠간을 저랑 아이를 보면서 눈물만 지으셨습니다. 당사자인 저는 오히려 냉정함을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저 혼자 변호사 알아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 보더니 갑자기 정신을 차리신 듯 아빠 지인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혼을 가슴 아프지만 받아들이시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애 생각해서 살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아는 분들이라 힘들지만 받아들이신 거죠. 남편 집에서도 난리난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아마 쥐잡듯이 잡은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전화해서 연신 아들이 다 잘못됐으니 용서해달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시어머니에게 사과받아서 뭐하랴 싶었습니다. 내가 그녀 머리채 잡아다가 네 앞에서 무릎 꿇리고 빌게 할 테니 절대 이혼만은 생각도 말아라. 그놈이 지금 어린 년한테 눈이 돌아가서 그렇지 나중에 분명 정신 차릴 거다. 네가 어떤 며느리인데. 나는 절대 그런 년 우리 집안에 못 들여. 내가 대신 사과하마. 아들 잘못 키운 내 잘못이야. 공부만 잘했지 이놈이 이렇게 경우 없는 놈인 줄은 몰랐다. 어머니가 왜 대신 사과를 하세요? 그 인간은 저더러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웃기네요.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어머니 아들 때문인 거 아신다니 그나마 위로가 되네요. 아무리 어머니가 제 편 들어봤자 그래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저는 이혼할 거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어머니 아들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하세요. 이혼을 진흙탕 싸움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진흙탕 싸움이고 인간의 밑바닥을 보는 과정이 이혼인 건 맞아요. 남편은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 주의를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고
예쁘고 어린 여자와는 살고 싶고 아주 욕심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8억 원 상당의 집과 1억이 넘는 위자료까지 제시하면서 협의 이혼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돈 따위로 내 지나간 인생과 사랑했던 마음을 보상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당연히 했고요. 돈 써서 뒷조사했더니 그년이 보통 여자애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남편 꼬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랑 놀았는지 여러 명이 유부남들이 레이더망에 멸치처럼 엮이는데 그 사실을 알고 혼자 웃었습니다. 여자 직장 정보와 이름, 전화번호 다 알고 있었던 게 신의 한 수였죠. 직장에다 투서 메일 바로 썼고 그날 이후 상간녀로부터 계속 전화하고 저주 문자 오는 거 보니 직장에서 꽤나 곤욕을 치렀구나 싶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하는 몇 개월의 기간은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지금 되돌아보면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아마 멀쩡한 척했지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만 선택적으로 기억이 거의 없는 걸 보면요. 어쨌든 그 난리치면서 집이랑 차, 억대의 위자료까지 다 받고 그 인간과는 이혼했습니다. 상간녀에게는 못 받아도 좋다는 생각으로 4천만 원 위자료 요구했는데 그년이 건방지게 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한 마음에 끝까지 갈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소송 중간에 전 남편 놈이 그년한테 그만하라고 돈을 준다고 한 건지 항소를 취하더라고요. 결국 소송 2개 모두 저의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재수없는 인간들은 저랑 이혼하고 나서 1년도 안 돼 새 출발을 하더군요. 보란듯이 카톡 프로필에 웨딩 사진 올려놓는 거 보고 저도 분해서 며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집도 빼앗았고 위자료도 두둑히 받은 걸로 엿먹였다고 생각하려 해도 상간녀가 남편을 등에 업고 의사 남편이라면 으스댈 거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더군요.